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가는데요. 6장은 제주 4.3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정부 보고서 제주 4.3 사건 누락에 대한 그 비판점을 달고 있습니다. 정부가 4.3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정부 보고서를 냈는데 서문에 보면은 제주 4.3 사건이 어떤 성격이 있다, 폭동인가 반란인가 아니면 민중항쟁인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 유보를 하고 있어요. 차후에 미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비판하는 거죠. 질문 47번입니다. 질문 47번. 정부 보고서에서는 4.3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답변을 보겠습니다. 정부 보고서 발행 당시 제주 4.3위원회 위원장인 고건 국무총리는 정부 보고서 서문에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후대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여 4.3의 성격을 후대의 사가에게 미루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보고서, 무책임한 보고서, 입법 취지에 반한 보고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그간 존재했던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정리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 갈등 보고서가 되었던 겁니다. 저도 이 4.3 정부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서문에 이런 거를 4.3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아서 이거 참 웃긴다,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좀 더 보겠습니다. 당시 집필진이나 제주 4.3위원회 위원들은 역사적 무책임성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만, 그러므로 정부 보고서는 반드시 성격 규정을 포함하여 새로 다시 써야 합니다. 하긴 자입정부인 총리가 위원장이고 그가 위촉한 위원회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노무현 좌익정부의 성향이나 집필진과 제주 4.3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보아 얼마든지 4.3 성격을 민중항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민중항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여 그런 것으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고서의 초점을 성격 규명이나 원인 분석보다 인권 침해, 그것도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에 의한 피해는 간결하게 취급하고 진압 군경에 의한 피해에 강한 방점을 두어서 서술하는 것은 4.3의 진정한 진실 규명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질문 48번째입니다. 질문 48번째. 질문 48번. 정부 보고서에 4.3 성격을 반드시 규명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하게 되는데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군 참모총장 겸 특파 독립대장 및 노령지구 군사령관 한의군 참모중장 겸 특파 독립대장 및 노령지구 군사령관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한국 병탄의 원형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처단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장에서 이 거사는 개인적 사감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결행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건의 성격은 동양 평화, 한국 독립전쟁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성격을 빼버리면 단순한 테러나 살인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4.3 사건에서도 성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며 출발점인데 이를 교묘하게 누락시킨 것입니다.
1914년 1월 20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사형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망언을 해서 우리 국민을 격분시킨 사실만 봐도 일본은 이 사건에서 동양평화 한국 독립전쟁이라는 성격을 빼버린 결과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의 전모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려면 그 성격부터 먼저 정확히 규명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동양평화 한국 독립전쟁을 빼고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서술한 것과 같은 작품이 바로 4.3 정부 보고서입니다. 이제 4.3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와야 진짜 진상이 규명될 것입니다. 그래야 4.3 특별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4.3 사건의 본질적인 성격 규명은 사라지고 오직 진압 과정에서 초래된, 그것도 남로당이 저지른 만행은 외면하고 진압 군경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한 진상규명만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외쳐대고 있습니다. 자, 질문 49번째입니다. 4.3 특별법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4.3의 성격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부분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다음 2차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3차적으로 인권 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상규명이 제일 목적이고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제2목적입니다. 제1목적인 진상규명을 하려면 당연히 성격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성격을 규명해야 진상규명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거론해야 입법 취지에 맞는다는 말입니다. 정부 보고서는 이를 교묘하게 어겼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어긋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는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50번째입니다. 그렇다면 4.3 사건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은 4.3 사건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폭동 및 반란입니다. 폭동의 사전적 정의는 도당을 짜서 불온한 행동을 함이고 반란의 사전적 의미는 반역하여 난리를 꾸밈 또는 그 난리 자체입니다. 4.3 사건의 성격이 항쟁이냐 폭동이냐 반란이냐의 의견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제주 4.3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나종삼의 견해를 보면 나종삼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폭동이란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나 특정 정책에 불만을 품고 행정이나 치안기관, 국가나 사회시설들을 점거, 파괴, 방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려는 폭력사건임에 비하여 반란은 조직되고 무장된 집단이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특정 지역 통치권 탈취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사건, 즉 체제 전복, 특정 지역 통치권 탈취 등 뚜렷한 지향점이 있고 조직, 무장, 장기전 등의 요건을 갖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4.3은 반란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인 양동환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폭동은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천명하지 않은 폭력적 군중 행동이고 반란은 합법적 정부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무장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로당이 4월 3일부터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무장폭력을 행사하였지만 미군정을 전복하겠다는 목적을 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동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개한 무장유격대의 활동은 반란이라 하였습니다. 즉 제주 4.3 사건은 무장폭동으로 시작하여 무장반란으로 전환 발전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군정 때는 폭동, 건국 이후는 반란으로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반란이냐? 왜 폭동이냐? 폭동을 일으켰을 때 건국전에는 미군정을 전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8월 15일 건국 이후에는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10월입니까? 제2대 총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 사건으로 봐야 돼요. 무장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4.3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한 무장 폭동으로 시작하여 건국 이후에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반란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3을 대한민국 건국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전 기간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한마디로 4.3의 성격은 반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폭동하고 전 기간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라면 이것은 폭동보다는 반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